엄마 아빠가 볼 때마다 스마트폰을 하는 건 괜찮은 겁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서 하지 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애들이 숨어서 스마트폰을 하는 게 그게 더 위험하죠. 엄마 아빠 보는 데서 스마트폰 하는 거는 걔는 그래도 적어도 유튜브로 뭐 노래를 듣고 있다거나 아니면 괜찮은 뭔가 친구들하고 그냥 카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죄의식을 심어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어떤 그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꼬리에 꼬리는 구독, 꼬꼬독,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김민식입니다. 저 원래 이렇게 살다가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저는 책을 찾아 읽는데요. 때로는 책을 읽어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그 분야 최고의 고수를 찾아가 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이 꼬꼬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 중 하나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싶은데 스마트폰 하느라고 게임이나 유튜브를 보느라고 책을 잘 안 읽는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저자이신 최재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꼬꼬덕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이 꼬꼬독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선생님? 저는 기본적으로요, 문명의 축이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여전히 독서를 많이 하자. 네. 그래서 꼬꼬독 같은 프로그램이 정말 멋지고 중요하고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프로그램이 아이고, 아닌가. 네.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그건 굉장히 본능적인 겁니다. 그래요? 네. 아이들은 원래 동체 시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특히 스마트폰을 주고 나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막 식당에 가서 번잡하고 시끄럽고 그래서 뭔가 좀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면 스마트폰을 주죠. 그러고 나면 움직이는 거에 시선이 고정되는 건 이 DNA에 써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사냥 습관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죠. 익숙해지고 나면 뇌가 움직이는 거에 계속 반응하게 되니까 사실은 아주 어릴 때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주게 해주는 건 그래서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근데 TV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볼 수 있는 시간,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본다 이건데 스마트폰은 항상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를 뺏기가 너무 쉽지 않나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인공장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쓴 책 포노 사피엔스 이게 이제 그 인간들 포노 사피엔스라는 인간은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이 꽂혀 있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도구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망치 그러면 쓰고 내려놓죠. 네. 근데 장기가 된다 그러는 거는 24시간 같이 붙어 다니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언제든지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를 바꾸죠. 생각을 하는 걸 바꾸고 습성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거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오장육부의 인간과 오장칠부의 인간이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오장육부의 인간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고 뭐가 많은데 오장칠부가 표준이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말씀 잘했어요. TV는 통제가 가능해요. 꺼버리면 그만이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부작용 많죠. 계속 갖고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리소스라고 생각하면요.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 내가 드론이 너무 궁금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너무 궁금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의 강의를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작용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반대에는 혁신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공정하려면요. 제가 오장칠부의 인간을 공평하게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 제가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 애들이 잘 쓰게 조절할 수 있게 부작용을 최소화해 줘야 돼요. 그런데 TV에서는 MIT 교수의 강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걸 찾아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스마트폰이라면 우리가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혁신의 힘은 아이들한테 듬뿍 담아줘야죠. 네, 제가 하고 다니는 얘기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네. 저는 사실 스마트폰이
요즘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최근에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 중 하나 뭐냐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책을 쓰는데 사실은 원고를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책에서 읽고 나서 한 것 중 하나 뭐냐면 초고를 쓸 때 말하듯이 그냥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메모를 요즘 쓰거든요. 네이버 메모를 이 새로운 메모를 입력을 할 때 저는 뭘 하냐면 그 삼성 이제 빅스비죠. 네네. 이걸로 그냥 말로 불러줘요. 불러주고 얘가 하는데 제가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인식률이 너무 떨어져서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글쓰기가 여러분 부담스러우실 때는 그냥 친구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쭉 휴대폰에다 떠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활자화된 것을 수정을 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니까 휴대폰이 그러니까 나중에 퇴직 후에 작가로서 일을 하고 싶은 내가 혹시 뭐 관절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작가들 사실 많이 있는데 그냥 떠들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훨씬 더 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잘 쓰는 것이 어쩌면 네. 나의 능력을 키우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안 써야 좋다라고, 특히 아이들 교육할 때는 안 써야 좋다는데 안 써야 좋은 게 하나도 없고요. 쓰면서 중독되는 거 너무 심하게 하는 거를 잘 절제하게 만들어주고요. 거긴 사실 부모의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면 혁신의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지금 써보셨으니까 와 이렇게 쓰는 거 좋다. 그럼 아이들한테도 권하고요. 작가를 꿈꾸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보면 너무 좋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부모가 혁신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작용만 떠오르겠죠. 그렇죠. 대부분 제가 부모님들한테 여쭤봐요. 애들이 스마트폰 쓰면 왜 그렇게 싫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대부분 쓸데없는 거 하고 있거든요. 밤에 게임하고 있고요. 네. 부모님들이 유튜브로 맨날 먹방이나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똑같이 한다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어. 야 이거 찾아보니까 진짜 멋진 거 많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또 오늘 빅스비 써서 이거 해가지고 네이버 메모 쓰니까 작가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는 순간 그걸 다 학습하면 이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도 야 이렇게 해서 공부하나 보다 애들 이렇게 인지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쓸데없는 거 하는데 저거까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얼마 전 제가 구글 그 번역 중에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왜 일본 여행 가면은 가끔씩 약 같은 거 사가지고 와요. 근데 사가지고 올 때는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줬어. 야 무슨 어린이 해열제 뭐가 있어 그걸 사와. 뭐 할 때 두통약 뭐가 있어 사와라고 해서 사왔는데 나중에 그 카톡이나 메모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약병만 남았어. 이럴 때 이 약이 그래서 뭐더라를 알 수가 없는데 요즘은 휴대폰을 들고 보면은 바로 휴대폰에 실시간으로 이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약효라든지 복용법이 일본어가 돼 있는 것이 휴대폰을 찍고 이 번역 앱을 돌렸더니 제가 이걸 보고 한 생각은 뭐냐면 이걸 이렇게 휴대폰을 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는 옛날에 영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처럼 될 수가 있겠구나.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 요즘 그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게요. 유튜브 동영상을 파고 들어가다가 제일 좋은 컨텐츠는 역시 영어로 된 거더라. 그러는 순간 영어를 배웁니다. 맞아요. 스스로가 동기를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은 사실 공부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자꾸 학원에 잡아두지 마시고요. 그 아이들을 세상 밖으로 열심히 헤엄쳐 나가게. 근데 아이들이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그거 관심 없는데 하라 그러면 안 하죠. 근데 관심 있어서 깊이 파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멋진 지식의 바다를 누빌 수 있다. 그런 길이 열려 있다는 그런 샘플이 너무 많으니까 그 길을 열어주십사 하는 거고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기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네. 학교 선생님이 다 배워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가 티칭하는 곳이 아닙니다. 티칭은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가르치고요. 나머지는요. 애들 데리고 코칭, 저 먼 세상으로 내비게이팅. 애들한테 유튜브의 세계에 이런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들을 데리고 저 창공으로 날려주는 게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이 됐다는 거죠.
중요한 건 사실은 그럼 이 좋은 걸 애들만 할 게 아니라 어쩌면 100세 시대인데 우리도 사실 앞으로 다가올 시대 코딩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려면 어른들도 유튜브를 보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스마트하게 활용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6살 꼬마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가서 해봤어요. 네, 저는 사실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논문을 써야 되니까 인공지능 논문 써보자 도전 딱 해봤고 그랬더니 학생들 잘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논문을 좀 리드해 주려면 인공지능의 한계가 어디고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들어가서 해봤더니요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말로 강의 듣고 인공지능이 이런 거구나가 아니라 내가 코딩을 해봤더니 코딩이 이런 거고 인공지능은 이런 어시스트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체험해서 지식화되는 건 완전히 레벨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세계를 이해하기도 훨씬 빠르고요. 야, 이 정도면 정말 앞으로는 대부분의 지식을 이 디지털로 또 유튜브로 SNS로 얻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고 그래서 학교의 역할은 좀 많이 바뀌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선생님 책 호모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반성했던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몇 년 전 제가 무척 아끼던 MBC 이 스포츠를 이 중계를 하던 PD 후배가 퇴사를 한 거예요. 퇴사를 하고 무슨 게임 회사로 갔대요. 라이엇 게임즈라고 LOL, 리그 오브 레전드 그 게임 중계. 잘하셨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때 야, 너 왜 MBC 스포츠 PD가 MBC를 그만두고 무슨 게임 회사를 가?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어린 후배들이 형은 정말 세상을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내가 왜? 야, 롤이 뭔데? 이랬다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MBC 스포츠 PD를 하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 요즘은 올림픽 경기 조회수보다 시청자 수보다 롤드컵 결승 조회수가 훨씬 더 높고 맞습니다. 선생님 책에서 그 장면이 나왔는데 뭐냐면 이 롤드컵 결승 중국에서 막 수만 명의 이 중국 관중들이 직관을 하는 그 경기를 보면서 근데 거기에 올라온 결승 두 팀이 다 한국 팀이야. SKT 막 KT면서 삼성 막 이래가지고 막 보면서 이제 이 고등학생 아들이 이걸 보면서 국뽕에 한국에 대한 이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끌어오릅니다. 으아, 중국 애들 5만 명이 모여가지고 보는데 하필 그 결승 그 진출자가 다 한국 팀이야. 으아,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 벌컥 열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니 아들 뒤통수를 딱 치면서 야, 이 자식아, 너는 게임을 하다 이제는 남 게임하는 거 구경하고 있냐? 에라 이 자식아, 막 이렇게 구박을 하고는 아버지께서는 방문을 닫고 나가셔서 거실에 누워서 이 영국 프리미어 축구 리그를 보면서 야, 이 새끼들 공 잘 차 저놈. 야, 메시 봐라, 메시. 이걸 보는 순간 아들은 아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메시가 아무리 높은 그거랑 롤드컵 여기는 결승 한국 팀이 나가서 그래서 나는 보면서 이게 바뀌었구나. 맞습니다. 민서도 유튜브를 좋아하거든요. 민서가 유튜브에서 뭔가 재미난 걸 이렇게 가면 꼭 저한테 와서 보여줘요. 아빠, 내가 이번에 겨울왕국 2의 어떤 이걸 봤는데 말이야. 이 뒷장면, 이런 장면이 있었대라고 하면서 보여주면 제가 진짜 재밌네 하면서 같이 봐줘요. 맞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마다 애가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엄마, 아빠가 볼 때마다 스마트폰을 하는 건 괜찮은 겁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서 하지 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애들이 숨어서 스마트폰을 하는 게 그게 더 위험하죠. 엄마 아빠 보는 데서 스마트폰을 하는 거는 걔는 그래도 적어도 유튜브로 뭐 노래를 듣고 있다거나 아니면 괜찮은 뭔가 친구들하고 그냥 카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죄의식을 심어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어떤 그게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짜 대한민국의 어른들의 상식이 딱 이거구나 느끼게 한 사건이 바로 보람이에요. 보람 튜브. 7월 23일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그날 기사가 났어요. 보람이가 유튜브에서 크게 뜨면서 보람이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든지 한 달에 37억의 광고비를 벌어서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딩을 샀고 심지어 MBC 노조에서는 오늘 우리 하루 버는 광고비가 보람이보다 못하다 이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프다.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는 집중포화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대원군은 다 나온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은 청와대에 청원을 했더라고요. 노동의 가치를 파괴한다. 연세대 학생은요, 저는 지금 엄마 말씀 정말 잘 듣고 평생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아서 자소서 쓰고 있는데 인생에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고 올라왔고요.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건가 난리가 났어요. 와, 이렇구나. 그런데요, 최근에 대한민국 1000명의 소비자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7시 이후에 어떤 영상을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전체 57%가 유튜브를 봅니다. TV가 27%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 받아들이고요. 아, 이것도 이제 메이저 방송이다. 공평하게 봐줘. 공평하게 봐주면 어떻게 되느냐? 보람이가 뭐 학대 방송인지 표절 방송인지 여러 문제가 있으면 그걸 시정해야 돼요. 부작용은 고치자는 거죠. 근데 공평하게 보자면 그 다음 방송에서 뭘 했어야 되느냐? 보람이는 어떻게 성공했을까를 방송해야죠. 성공 비결을 찾아봤어요. 맞습니다. 보람이가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 제가 최근에 봤더니 팔로워 수, 구독자 수가 2210만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우리나라 애기 인구는요, 4, 5, 6, 7세 합해도 138만이에요. 그럼 나머지 2천만 이상이요, 해외 아기들이에요. 새로운 한류 영상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그렇게 보람이처럼 엄마 손잡고 엄마 나 유튜브 방송할래 이렇게 해서 나오는 키즈가 100만 명이에요. 그중에 1등이에요. 맞아요. 거기다 한글로 해요. 한 번도 영어 한 적 없어요. 하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러니까 아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요새는 6개 국어로 자막을 넣어서 자막을 내보낸대요. 넣지 여전히 언어는. 자,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넌 유튜브 방송 같은 거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칠 거야? 아니면 야, 보람이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왜 어른들은요? 안 좋은 면만 그렇게 보려고 하냐 이거죠. 제가 진짜 답답했던 게 지상파 방송이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랬으면 자기 한번 어떠고 있나 한번 들여다볼게요. KBS는 아프실 거예요. MBC, SBS는 이미 키즈 방송 포기했어요. 시청률 안 나오니까. 그죠? 그러네요. 예. KBS에 딱 하나 TV 유치원 있어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시청률 0.2%. PD님 아시겠지만 애국가 시청률이 3%입니다. 그게 방송 폐지 기준이에요. 제가 그 MBC 방송 나갈 때 도전 발명한 프로 때 그게 폐지 기준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분 연봉 1억 넘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PD가요. 대한민국 KBS 시청료 받아서요. 열심히 방송을 만들었는데 애들이 꺼버려요. 그게 자기 성적표예요. 그런데 안 나와. 그리고는 욕만 해. 저런 거 나오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야, 대한민국 인구의 60%가 유튜브를 보는 세상이면 KBS를, MBC를 회생시키려면 PD가 발 벗고 나와야 돼요. 그 우산, 그 진짜 따뜻한 둥우리에서 나와서 야, 나 전 세계 보람이가 아마추어가 2천만을 열광시킨다는데 그러네요. 나는 전 세계 3천만을 대상으로 한번 가볼게. 보람이 라이언 벤치마킹하고 내가 배울 건 배워서 우리 스텝이 누구냐. 대한민국 최고면 세계 최고 아니야? 예. 우리 프로 방송 만들어서 3천만 가보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어른들이요. 네. 왜 반성해야 되냐? 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규제로 보호받고 싶어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나는 그 안에 있고 싶어. 나는 KBS PD 명함 들고 다니고 싶고요. 나는 아프다. 서비스는 다 바뀌었는데 나는 그 안에서 잘 오래 나까지만 어떻게 안 될까? 택시 기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까지만 좀 안 될까? 오빠 좀 하지 마. 에어비앤비 그것 좀 하지 마. 나 여관 하는데 원격 진료 야 그러지 말고 나 의사인데 나 늙었잖아. 나보고 배우라 그러지 말고 원격 진료 20년만. 그럼 그 시장은요. 중국이 미국이 앞으로 전 세계가 다 먹어요. 그럼 어른의 나 좀 보호해줘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20년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번 겪었죠. 1870년 쇄국 정책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어른이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요. 그럼 그 피해는 아이들이 다 피로 갚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증언이에요. 어느 나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요, 미디어 산업 전체가 소비자가 변했으면 나도 변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전과 응전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세밭이나 꼬꼬도를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애플이 아마존이 왜 그렇게 1000조가 넘는 기업이 됐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 떠나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 희망이 없나요? 아니요. 음악에서 넘버원은 그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누구죠? BTS. 맞습니다. 아미가 1억 명이래요. 어우. 1억 명의 아미 기준은 돈 한 번이라도 쓰는 거. 아미를 위해서 뭔가 액티비티 한 번 한 사람이 그쵸. 1억 명이랍니다. 그러니 그 힘이요. 결국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진짜 크다는 거죠. 애플이 진짜 무서운 게요. 지난 12월 8일 그날이 코스피 굴욕의 날로 기록이 됩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1,403조가 됐고요. 예.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1,398조가 됐어요. 이 시가총액은 원래 주식 투자할 때 와, 저 기업이 성장할 거야 여기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 성장할 거라고 기대되는 그 기대치가 대한민국 코스피의 모든 기업의 기대치보다 애플의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와. 지난 1년 동안 애플은 66% 상승했고요. 와. 대한민국 2.5% 상승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기대치예요. 이유는요. 왜 그런가? 거의 다 불법이잖아요. 요즘 아픕니다. 왜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아프다. 빅데이터다, 뭐 타다다, 뭐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합법이고 그게 좋고를 떠나서요. 대한민국이 보람 있게 보여준 거예요. 다 싫어. 바뀌는 거 너무 싫어. 바뀌지 마. 나도 보호해줘. 규제가 필요해. 그래서 전 세계 100대 벤처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70개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저는 여기가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 보는 것 보면, 쓰는 거 보면 질색하는 그 마음부터. 생각을 안 해요. 왜 독서를 시켜요? 생각하라면서요. 그럼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거에 혁신의 힘이 있나?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싫어요. 이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에. 도대체 앞으로의 미래는 중국과 미국의 문명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원격 진료 다 하고, 원격 약 처방 다 하고, 전부 우버 타고 막 이러고 다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싫어. 생각은 하기 싫어. 어쨌든 바뀌지 마. 이게 만약 아이들 교육한테까지 내려가면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요, 어느 쪽에 돌아서라가 아니라 적어도 데이터를 보면서 인류 문명의 표준이 바뀌는 현상만큼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확신이 있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그 힘을 이용하자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스마트폰 쥐어주고 이게 필요해.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접근하자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의 밑바탕을, 펀더멘탈을 아예 바꾸자. 네, 그래야 미래에 진짜 멋진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꼬꼬독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고민 또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책을 통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고 싶다면 저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 정말로 강력 추천합니다. 다가올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몸으로 겪어내고 그 현장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고요. 무엇보다도 호모 사피엔스를 읽고 나면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너그러워지실 수 있고 아이가 더 좋아할 만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주는 것 또한 책의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만나는 구독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최재분 교수님을 만나 뵙고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를 살아갈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꼬꼬독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